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5일 연휴였죠. 수, 목, 금, 토, 일. 아마 구정 연휴, 설날 연휴 치고는 가장 긴 연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방콕했습니다. 집에서 누워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욕망의 강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게 되는 건데요. 도대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28,000 지금 한 300명 되나요? 600명인가?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시대의 주류에 순응하지 않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유야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겠죠. 뭐라 그럴까? 이명박근혜 정권이 선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세상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리고 절망의 이 터널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을 진짜 새해로 따진다면 올해도 역시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비록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우리를 분노하고 슬프게 만들더라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김효진 PD가 준비한 것들을 아침에 쭉 읽어보니까 이 담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금년 제가 이제 감기를 걸려가지고 지금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몸이 어디 나쁜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 그 강릉의 그 새해맞이 축제에 가면서도 역시 몸살 기운이 약간 있다가 몸살 기운은 사라졌지만은 이 목감기, 코감기 때문에 거의 20일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 나았다 싶더니 이번 또 연휴에 연휴 첫날 운동을 좀 세게 했더니 또 감기 걸려가지고 연휴 동안 계속 기침 감기 하면서 몸이 아픈 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목 쪽에 이게 편도선이겠죠. 이게 간질간질해가지고 밤새 계속 기침을 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 금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최근 제가 과거 국민일보 정치부에 그 국회반장으로 근무했을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헤비 스모커였습니다만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담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들도 좀 끊으시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0년 처음으로 2000년이 아니지 1992년입니다. 1992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을 했을 때 금년을 시작해가지고 5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허위연가 금년을 되풀이하다가 작년 4월 있죠. 마지막으로 금년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담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5년 이렇게 금연을 했다가도 딱 담배 피기 시작하면은 과거 수준, 하루에 2갑 피는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딱 하루면 돼요. 딱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실 운동한 지도 벌써 저도 한 15년 가까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감기 걸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감기 걸린 적이 뭐 손으로 꼽을 정도 한 30번 정도 걸렸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새해 들어서 감기 2번이나 걸리고 콜록콜록 하면서 이거 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무려 4,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노년층들의 민심 위반을 두려워해서 저가 담배를 만들겠다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맞고 있죠. 근데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노친네들 물론 그럴 겁니다. 노령연금 한 60-70%는 올랐을 거예요. 그중에서 또 기초생활급여까지 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른 만큼 또 깎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요, 20만 원 올라서 좋아했다가 담배값 오르면서 결국 담배 피는 할아버지들 담배값으로 오른 만큼 나가는 걸 보고 화가 무척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저가 담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노인네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노인네들, 담배값 싼 것도 원하지만은 건강 더 밝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올리고 있다고 하다가 우리가 담배값 올렸다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이제는 저질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일찍 죽게 만들려고 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 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노인 정권인 박근혜 정권만큼은 이런 생각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담배 이야기 계속됩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제가 들은 분석 중에 이번 이 저질 담배, 저가 담배 논란하고 관련해서는 이 사장님이 오프닝에서 해주신 그 말씀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와닿아. 노인 돼봐야 아는 거야. 그럴듯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 동안에 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 담배 도입 이거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이 당내 회의에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값이 저렴한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도록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한 게 시작이었죠.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틀 뒤에 이 봉초담배, 즉 손으로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에 한 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요체는요, 담배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가 담배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정책의 적합성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표심만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상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사설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우롱하는 정치권의 저가 담배 논의라는 제목입니다. 네. 담배 가격 올린 지 2달도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겠다니 국민 우롱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 국민 건강은 허울 뿐이었고 담배값 인상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우회 증세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고요.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이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싸구려 담배로 건강이 나빠져도 상관없다는 투에 저가 담배 도입론을 꺼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 여당이 강조해온 국민 건강에 국민의 노인과 저소득층은 들어있지 않은 것이냐 이런 비난에 대체 무엇라고 답할지 궁금하다고 경향은 꼬집고 있고요. 네. 한결의 사설까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치졸하고 한심한 저가 담배 발상이라는 대놓고 비난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가장 불만이 많은 집단이 저소득 노년층인데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죠.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고 약삭 빠른 처방을 내놨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라고 한결의 사설은 지금의 논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저가 담배 그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담배세를 올렸다고 우기는 여권의 그 낯두꺼움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큰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겠다. 이런 얘기죠. 예. 한국일보 사설까지 소개해 주지. 네. 한국 사설도 비슷한 논조인데 정치권 싸구려 담배 논의 뭘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이고요. 네. 이 문제는 저가 담배 논의가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워온 담배값 인상의 기본 논리를 누더기로 만든다는 점이라고 짚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결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세수 확보는 이루어졌으니 이 노인과 저소득층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이건 뭐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욕을 먹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의도가 치졸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 안 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네. 뭐 그건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결국은 세금을 올리려면은 이제 부자 정세, 기업 정세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 자기들의 이익하고 뭔 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만을 뭐 결사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간접세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간접세 인상 전략에는요. 솔직히 담배세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감히 못 꺼내고 있는데 하나는 술값 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가세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인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부가세를 확대하는 전략. 이 트랙이 다 밑에 숨어 있어요. 이거 때가 되면 또 꺼낼 겁니다. 선거 지나가면 꺼내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담배 소비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여기에 주세 인상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부자 정세 안 하고 세수 확보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10조 가까이 빵꾸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가세를 10%에서 한 12% 정도로 올리면은 부가세 세수도 수조 원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밀란에 가까운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게 옛날 자민당 정권이 무너졌던 이유가 사실은 소비세 인상 때문이었거든. 그때 뭐 사회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비세 인상했다가 이제 일본의 소비세가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예. 소비세 인상 그것도 한 2%에서 한 5%인가 올렸을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조금 올렸어요. 우리로 보면은. 근데 결국은 자민당 정권이 무너졌거든. 그래서 부가세 올리겠다는 발상이 하겠지만 부자정세 못하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뭐 과태료 받고 그 교통범칙금 뭐 단속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세수라는 게 끽해야 물론 금액은 그저 수천억 원 되니까 그러나 수백조 되는 예산에 비하면 이거 뭐 어디 코에도 못 붙이는 거거든. 결국은 이제 뭉텅이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담배세가 그 출발이 했다면 주세가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부가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세 정세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부가세 면세 대상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제일 지금 출판계에서 긴장하고 있지. 책은 부가세 제로입니다. 예. 출판사는 부가세 안 내요. 책 팔아 먹어도.
그러나 물론 이제 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 네. 그다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내죠. 예.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안 냅니다. 면제군요. 지금은 현행은. 면제죠. 그건 예. 뭐 부가가치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면세예요. 농업 부분에도 상당히 면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에 공급되는 유류, 그것도 면세입니다. 부가세 면세.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혹은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서 부가세 면세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가세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전병헌 이 양반도 참 문제 많은 사람이야.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이걸 봉초 담배 손으로 말아 피는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면 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니 그래서 저기 새누리당은 그 싸구려 담배 만드니까 우리는 봉초 담배 면세 가지고 펴오겠다는 얘기야. 미친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 많습니다.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이건 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렇게 공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권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정권 바뀌어봐라. 우리는 기업 정세, 법인세 인하됐던 거, 이명박이가 낮춰줬던 네. 법인세 환원시키고 부자들에게 정세 좀 해가지고 담배값 환원시키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담배값으로 한 1년에 1조 원 이상 정세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거 지금 몇십조씩 모자라는 세원 그리고 복지 재원에 코나 붙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인네들 그야말로 등골 빼먹는 세금이지. 그렇잖아요. 또 젊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담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핍니다. 나이 들면은 그래도 금년이라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담배 무지하게 피우는데 실제 그 우리 젊은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아르바이트로 인생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담배값 4,000원이면요. 하루에 2갑씩 피면은 하루에 담배값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렇죠. 그럼 네. 한 달이면은 담배값 30만 원인데 아니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제일 비중 큰 게 주거비 아닙니까? 네. 오피스텔 살면요. 좀 싸구려 서울 근교에 살면 한 달에 35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 담배값이 제일 비중이 큰 주거비하고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네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 88만 골초들은 진짜 그렇겠네요. 네. 88만 원 세대들, 네. 요즘은 이제 88만 원 아니지만 120만 원 세대쯤 되나? 이 세대들한테는 주거비 비중만 해도 진짜 벅차죠. 게다가 예. 교통비는 좀 비쌉니까? 도대체 10,000원짜리 충전해놓으면 어느새 없어져버려. 교통비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쵸. 그럼 아니 직장 다니려면 최소한 전철 값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잘하는데 뭐 여간방 가서 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뭐 3만 원, 아니 여간 한 5만 원 하지. 긴 밤 자면은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넣는데 불가능하지. 그럼 결국 그 두 개는 필연적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담배가 오른다는 게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담배값 환원 못 시킵니다. 그러나 정권 바뀌면 담배값 2,000원을 환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미친놈들. 아이고. 정권 교체를 전제로 그런 캠페인을 새정치연합이 지금 해야 옳다는 말씀인데 언뜻 들으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무책임하다고 역풍이 또 일겠지. 그러나 대책을 내려면 그런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봉초담배에 뭐 면제하겠다는 이걸 갖다가 아니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럼 같이 욕먹는 겁니다. 같이 욕먹는 미친 새끼 그러지. 아니 뭐 전병헌 최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닌데 저도 또 원래 동작을에 살았어요. 완전히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부터 뭐 약간 안면에 있는 사람이고 그 이후도 좀 국회의원 하면서 안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을 뭐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런 네. 식으로 발상을 내면 안 됩니다. 아니 담배값은 근본적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인상된 분을 갖다가 전부 금융 캠페인으로 돌려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는 안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리는 안 하고 있잖아. 네. 그 금융 캠페인으로 일부 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환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 미약하지만은 정권 교체가 된다면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일단 법인세 제자리 돌리고 부자 증세 한 다음에 이 담배세 인상된 담배세 같은 거 원상복구 시키겠다. 원상복구 시키든가 아니면은 예. 좀 인하시켜가지고 그렇게 인하를 하더라도 세금 정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세 부분은 100% 금년으로
돌리겠다. 노인네들 담배 끊게 하고 젊은 애들 담배 끊게 하고 이런 데 돈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과정을 전부 국민들한테 공개하겠다. 허리 나가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봉초담배 생각가주는 이건. 아이, 그걸 갖다가 저기 보도자료로 냈다는 게 진짜 그 전병헌 최고위원 보좌관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재연됐습니다. 설 연휴 직전 의원 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 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고 하는 거죠. 의원 면직이면은 본인이 원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인데 검찰청에 사표 내고 청와대 갔다는 얘기입니다.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갈 모양이라고 하고요. 자, 검찰청법 44조 2항은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사직 후 공직기강 비서관에 기용됐죠. 당시에도 비판이 거셌지만 청와대는 민정비서관마저 현직 검사로 채웠습니다. 이 검찰청법의 규정을 피해서 보통 사표를 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임기 끝나면은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 보내주죠. 이게 꼼수인 거죠. 네. 자, 경향사설이 짚고 있습니다. 또 검사 편법 파견, 법도 공약도 외면하는 청와대라는 제목입니다. 청와대 검사 차출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고 해요.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뜻을 검찰에 전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네. 이 권력의 단맛을 본 검사들은 검찰로 돌아가 승승장구했겠죠. 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 이 정치검찰의 오육으로 귀결이 됩니다. 18년 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권검유착의 핵심 고리를 끊겠다는 결단의 발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이를 약속했으나 네. 이중희 당시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이죠. 현 정권 들어서 편법 파견 사례는 벌써 10명째에 이릅니다. 청와대는 복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중희 전 비서관을 위시해 사실상 파견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로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청와대 검찰 장악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선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약진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우병우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겁니다. 자, 경향은 이렇게 묻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불안해서 청와대를 검사들로 채우는가? 검찰을 쥐락펴락해온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지율이 추락한 터에 검찰마저 등을 돌리면 조기 레임덕을 막을 길이 요원하다는 판단일 터라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산이라고 합니다. 검사들 몇 명으로 권력을 보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레임덕이 두렵다면 과거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원칙과 신뢰로 돌아간 게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경향은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18년 전에 그랬구만. 네. 18년 전이면은 이제 저때요 김대중 정권 때구만. 네. 이런 거거든. 이제 검찰에서는 뭐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공안통과 특수통으로 이제 대별됩니다. 뭐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특수통이라는 게 주로 이제 마약 강력 사건 수사하는 그런 검사들이고 공안통이라는 게 주로 정치적인 사건 전담하는 네. 검사들입니다. 뭐 저기 전두환 때도 그랬고 노태우 때도 그랬고 김영삼 때도 그랬고 결국은 출세를 어떤 놈들이 하느냐면은 진짜 놈들이야. 훌륭한 검사님들이 아니라 권력의 주구 개로 날뛰는 공안통들이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도 있었고 온갖 공안 사건도 있었던 이유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여하튼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지키는 보루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이걸 결국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자 권력을 지키는 개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청와대를 불러요.
청와대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호거호의 해가지고 청와대에 온 그 검찰의 한 간부가 검찰 조직을 또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영전을 해서 뭐 대검 뭐 그때 중수부가 있었나 중수부장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으로 영전하고 예. 또 퇴임해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쫙 밟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 검사들은 청와대 파견을 갈 수가 없다. 현직 검사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명박이가 무슨 수를 썼냐면 이 박근혜가 했던 게 아니야. 시발은 이명박 때야. 아, 원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군요. 자, 일단 너 사표 내. 해가지고 일단 내. 사표를 냈으니까 검사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반인이죠. 청와대 네. 임용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복귀시켜 줍니다. 왜 복귀시켜 주느냐? 그 재임용하면 되거든. 아, 재임용에 관한 뭐가 또 있나 보죠? 이거 재임용 얼마든지 공무원이라는 게 다 그래요. 언제든지 재임용할 수 있지. 원하기만 하면은 재임용 시켜줘.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를 시켜줍니다. 그래야 말을 잘 들을 것 아니에요. 꽤 특수통이 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고생한 인대로 다 하고 출세는 그만탱이 한다고 그런 그 불만이 말하자면 박근혜와 그 이명박의 권력 교체기에 교묘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특수통이든 최동욱이가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때 권력 교체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될 리가 없어. 특수통 검사가 굳이. 네. 그렇죠. 아까는 네. 이제 검찰의 생리를 잘 몰랐던 거야, 한마디로. 잘 알았으면 절대 안 시켰지. 자기 말 잘 들을 공안검사 찾아가지고, 예,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 모르고 슬쩍 넘어왔다가, 그게 왜냐면 꼴통, 이제 우리 그 기자들이나 검찰 용어로 따지면 아주 꼴통 기획통의 최고봉이 검찰총장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국세청이 아니라 국정원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다가 결국 탈탈탈 털려가지고 아웃되신 거죠. 말하자면은 예. 공안통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다시 복귀시켜서 출세를 시켜줘야 말을 잘 듣는 이 구조. 예. 이거를 현재의 법을 고치려면 또 국회에서 야당들이 그냥 왈왈 될 거니까 예. 이런 편법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제 심해진 거지. 왜냐하면 권력의 기반이 취약해지니까 예. 이게 권력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 결국은 힘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뭐 무슨 군사정권도 아니고 뭐 군인들이 뭐 기무사가 뭐 떠들겠어. 방법은 국정원하고 검찰밖에 없는 거지. 근데 국정원은 또 이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만 국한된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 사찰은 다 하지만은 뭐 국정원에서 뭐 다 나가잖아. 뭐 출입처. 국정원도 기자들하고 비슷해요. 다 출입처가 있어. 아마 지금도 국정원도 국회반장이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불러. 국회반장이래. 아, 거기서 그 대관 한번 정보 업무하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예. 기자들 국회반장하고 친해요, 또. 국정원 뭐 아이오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걔들이 그래. 우리도 기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자가 한 명이에요. VIP. 아, 독자가 한 명이다.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 아, 수백 명의 국정원 기자들이 기사 쓰고 특종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와. 기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말은 되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리고 그 독자 1인께서 잘 안 봐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게 우리 불만이 있죠. 그러더라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명박이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분 잘 계세요, 지금? 정권 바뀌고 이명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전화 한 통 지금까지 거의 8년 동안 한 통도 안 했어. 혹시라도 전화 통화했다가 통화 추적에 걸리면은 나 같은 아주 악질 반 이명박 갖고 전화 한 통 했다가 칼 맞을까 봐서. 악질. 아, 그렇군요. 그거 말 되네요. 네. 우리 기자랑 똑같다. 똑같아. 독자가 한 명일 뿐, VIP. 그리고 이제 걔들은 우리는 독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더라 기사를 함부로 못 써. 네. 그러면 뭐 명예훼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명예훼손 들어올 일도 없고 지들끼리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온갖 카더라를 만드는 내 원산지가 국정원이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좋거든. 나도 기자할 때 기사 쓰는 것보다도 정보 보고 하는 게 더 힘들어. 맞아요. 네. 금요일 되면 정보 보고 하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 보고를 위해서 국회에 있는 여비서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사귀셨다는 건 친해졌다. 그렇지. 많이 뭐 다 다수를 복수를 사겠으니까 상관없지. 개인적으로 네. 썸을 탔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 해외 출장 갔다 오면은 진주 일본 갔다 오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싸요. 한 뭐 몇천 원짜리 우리로 좀 몇만 원 하는 것이 그런 거 한 10개쯤 사가지고 한 바퀴 이제 우리 마을에 돈다 그러잖아. 돌면서 하나씩 선물하는 거야. 내가 일본 갔다 왔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쫙 정보원을 깔아놓으면은 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참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이야. 이게 여비서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인간 이하라고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있으면 말을 조심하잖아요. 근데 여비스들이나 청소부들이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기억하죠. 다 기억하고 네. 마음속으로 새겼다가 자기 친한 사람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국회도 보면은 의원 청소하는 아줌마들 해가지고 연결되면은 뭐 쓸데없는 선물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무슨 김에다가 특히 내가 야당 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특산물들 갓김치 이런 거 많이 들어오거든. 그 집에 갖고 가면은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또 뭐 그때는 마누라가 막 짜증도 내고 그래가지고 아예 안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리고 경비하시는 아저씨들 착착 나눠주면은 인기 좋지. 그럼 내가 딱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그 국회 여비서들을 이제 친하게 지냈더니 이 스캔들의 이 왕자가 된 거야. 누구 어디에 뭐가 어떻고 어느 의원실에 어느 뭐 저기 비서관하고 어느 여비서하고 뭐 정분이 났다는 등 그래서 뭐 이제 전혀 총각들끼리라면 정분 나는 게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6개월 후에 뭐 시집장가 간다는 등 또 심지어는 불륜 정보들 이런 까지 이제 쫙 들어오면은 그거 딱 모아가지고 정보보고를 쫙 하면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기원 많이 받았죠. 정보 중에서도 이 불륜 정보 이거 제일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또. 자 그런 건데. 신성이 나셨네요. 네? 정보 보고를 위해서. 예. 그런 건데 나 투자 많이 했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특종도 건져요. 그러다가 내가 국회 방어원한테 총리실 나갈 때 총리실 방어원한테 들은 좋은 정보 기사 결국 못 썼지. 그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국무회의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한번 하고 총리 공간에서 그다음에 총리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회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니다.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천청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부종합청사가 빠져버리는 거야. 일정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풀기자를 띄기 때문에 일정은 보거든. 근데 보니까 보통은 이제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과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나와요. 한 달 일정이나 빠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정부종합청사 쏙 빠지고 청와대, 과천, 청와대, 과천, 청와대, 과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정부종합청사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로 안 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아무도 다 몰라 또 실제로 왜 그러는지. 그러고 보니까 요즘 대통령께서 이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안 하네요. 그러더라고. 어느 날, 나가다가, 내 아주 친한 경비원, 방어원이라고 그럽니다. 있어가지고, 그때 담배 안 보러 갔다가 선물하면서, 이제 오면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오면 2, 비서실장이 오면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줬거든. 그 양반이 내 정보원이야. 그러면 기자실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면서도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왔군. 그때 이제 JP가 총리할 때거든. 김용필이가. 딱 보면 박지원 그때 무슨 수석이 했을 거야. 금방 아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번호 적어줘가지고. 홍보수석이에요. 홍보수석. 누구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1번, 이 사람은 2번 해가지고 삐삐에다 이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숫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친했던 사람인데 그냥 나 담배 한 번을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다가 요즘 대통령께서 왜 여기 정부종합청사로 안 오시지? 국무회의 보니까 빠져있던데 그랬더니, 그거요? 모르시죠? 얘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때 총리실 지하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놨어요. 실제 주차장을 이용 안 했습니다. 뭘 했느냐면은, 그때 정부종합청사를 경비하는 전경들이 지하에 기식을 하고 전경차들이 다 나왔던 거야. 그런데 그걸 싹 채우고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회의실 앞에 귀빈용 엘리베이터를 다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대통령 안 오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부정보청사의 앞 계단을 보면요. 약간 계단이 높고 가파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발이 약간 좀 불편하니까 한 번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질 뻔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밑에 지하를 공사를 해가지고 기빈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차가 바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선 다음에 대통령께서 내려가지고 기빈용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와서 회의를 하자. 그때까지는 빽!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네. 그게 이제 그 방법은 아니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사 쓴다고 정보 보고 해가지고 기사 썼더니 부장이 보더니 야, 쓰지 말자. 솔직히 이거 쓰면 대통령 전다는 얘기 나오는 건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정부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정보 보고가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보 보고를 하면 정보 보고를 조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 하나 딱 들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싹 이걸 이제 소설을 쓴 다음에 이름을 싹 빼고 A씨, B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짜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게 보고가 되는데 또 이게 정보 장사꾼들이 또 그걸 또 빼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여의도 정보로 돌아다닙니다. 네. 가짜 정보가 막 정폭이 돼가지고 진짜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정원 정보에서 그런 거 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독자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보니까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지금 수고하시는 국정원 우리 직원들한테 뭐 누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국정원 정보라고 들어오는 거 쭉 읽어보니까 국정원 정보라고 또 올라오는 게 있어요. 보니까 순 가짜야. 다 잘 알거든. 특히 스캔들 정보는 완전 개판 5분 전이야. 야, 씨발 이걸 갖다 정보라고 썼어. 나한테 물어보지.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거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네요. 재밌죠. 예. 결국은 이제 청와대 편법 파견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네. 그게 정권이 불안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정원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정보부 맞아 그것 때문에 나왔다. 정부야 광범위하게 취합을 하지만은 결국은 단죄를 하려면은 이게 간첩 사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근데 뭐 국회의원들 간첩으로 얽을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끝물이 통합지 못한 사건이야.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엮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게 검찰이니까 검찰을 이런 식으로 안 넣으면은 통제를 안 하면은 이 정권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이야기는 박근혜 정권이 임기 말에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개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규모 특보단 꾸리지 않았습니까? 뭐 취지는 좋죠. 무보수 명예직 특보단인데 민정특보가 이명재 전 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출신이 몇 명이야. 그렇죠. 이명재 검사는 검찰총장 할 때도 그렇고 일선 검사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은 그런 덕망 높았던 그런 인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DJ 두 아들 이렇게 보낸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뭐 이게 어느 정권에 누구를 집어넣었다 요런 맥락이 아니고 굉장히 좀 지조 있고 또 검찰로서 존경받는 뭐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라고 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그래서 이명재 특보가 특보 자리로 갈 때 많은 언론이 좀 주목을 했죠. 제대로 좀 검사로서의 그런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글쎄요, 이명재 특보가 제대로 특보 역할을 했다면은 이번에 이런 조치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보면서 그 특보단 구성 이것도 쇼 아니었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나?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계셔. 그러면은 이명재를 갖다가 존경받는 이명재 검찰총장을 특보로 모셔가지고 검찰 독립시켜주려고 했겠어? 최소한 요런 거는 좀 안 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쵸? 기대를 한 제가 잘못입니까? 그렇지. 그 이명재 특보가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각하, 편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네. 안 그래도 검찰은 각하의 수석이니까, 그렇게
쏙 보내줘서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런 얘기 해야 될 소용이니까. 건데. 그게 말하자면 특보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특보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각하하려면 뭐 하려고 특보합니까? 그럼 집에 가서 그냥 애나 보지. 그렇잖아. 특보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봐도 되겠죠. 당연히. 그 얘기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 그러겠지. 뭐, 어디 잠깐, 뭐 외출하고 있는데, 책상 다 치우고, 집에 가세요. 전화로. 문자로 보낼 거야, 아마. 당신은 이 시간부로 해임됐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짐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오피니언 비평에서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PD 브리핑의 키워드는요. 오늘도 경제인 것 같은데. 돈 얘기입니다. 네. 미친 전셋값입니다. 미친 전셋값. 예, 들어보시면은 왜 이런 키워드를 잡았나라고 전후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사이에 전셋집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이요. 특히 서울에서 전세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 아마 다들 미쳤다. 요런 말 한 번쯤 속으로 내뱉어 보셨을 겁니다. 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사실 가릴 것이 없이요. 전세값이 그야말로 치솟을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요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장가가려고 그런 거지.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야. 예, 그 말씀, 하시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 아무튼, 전세 구하기 진짜 힘듭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방송국 근처 동네, 망원동이나 서교동 같은 동네만 봐도요. 전용, 실평수라고 하죠. 전용 한 15평, 뭐 13평, 14평, 이쪽 저쪽 정도 되는데 정말 조그맣습니다. 이런 작은 빌라 전세값도 2억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1989년에 결혼했거든. 예. 상교동에 15평짜리 주공 예. 아파트 전세로 얻었는데 그때 2,500인가 했을 거야. 와, 2,500. 2,000에서 하여튼 2,500 사이였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부조받은 돈 가지고 저는 전세를 얻었습니다. 축의금으로요? 축의금 물론 뭐 2,500까지 안 나왔지. 그 절반도 채 안 많이 됐는데. 보태서. 그래서 보태가지고 했죠. 그런 그러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의 그런 시세, 물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신축이냐, 뭐 구옥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다 이래요. 강남으로 내려가면은 상황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겠죠. 미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매매가가 요지 부동인 가운데 금리까지 낮다 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은 집을 통해서 실수익을 내기 위해 전세 잘 안 놓습니다. 대부분 월세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귀하신 몸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다고 고금리로 바로 유도하자고 때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인 것 같아요. 사실상 월세면 고금리지. 예를 들어서 전세 한 2억짜리 네. 이를 이제 월세 요즘은 이제 그 일종의 과도기라서 네. 전월세가 또 유행이에요. 반전세. 그렇죠. 그렇죠. 1억 정도는 전세금 하고 예. 나머지 1억을 이제 금리로 따져가지고 하는데 보통 5 내지 8% 정도 칩니다. 그런데 실제 은행 금리는 뭐 거의 뭐 1%, 2% 요 사이니까. 1%지. 예. 게다가 보통 예금 금리는 뭐 0.01% 하여튼 몇 퍼센트 수준이라서 이거는 뭐 금리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고금리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똑같이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럴 때 집 구하는 사람들을 파고드는 게 매매의 유혹이죠. 네. 전세값이 미친 듯이 치솟다 보니까 전세값하고 매매가의 격차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자, 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전세 실거래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 뭐 요 정도면은 실평 한 18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런 아파트의 경우에요. 지난해 말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안팎이었는데 지난달 6일 기준으로 최고
2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전셋값이 무려 20%나 수직 상승한 겁니다. 네. 뭐 다른 지역의 추이도 대체로 비슷하고요. 자, 중요한 건 전셋값과 매매가의 격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암동 아파트의 경우에 전셋값이 2억 4천인데 매매가요 2억 4,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셋값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900만 원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90%를 넘어서 100%에 육박하는 경우가 서울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왜 매매의 유혹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어차피 무리하는 거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차라리 집 사버릴까? 요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매매의 유혹에 노출되는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일 리 없습니다. 부자라면은 애초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 전세조차도 빚내서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집값 떠받치기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네.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암묵적인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말대로 이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각종 저금리 상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당사자가 되니까 아주 심층치전을 하는구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큰일 날 짓이 돼버립니다. 제가 서울 서대문 마포 일대 아파트 분양가하고 최근 실거래가 몇 군데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그냥 기사 쓰라면 절대 안 할 사람인데. 그렇죠.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이제 예. 자기 집 얻어야 되니까 아주 초심층 치전하는구만. 예. 계속하세요. 정밀하게 했습니다. 네. 자, 준공일로부터 7년 정도 지난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분양가가요 4억 중반대에서 형성이 됐었고 프리미엄 좀 많이 붙은 거는 4억 후반 한 네. 5억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3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장에 나온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7년 만에 1억 이상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네. 최초 분양가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들 빼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건 바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어떻게든 매매 거래를 늘리려고 애를 쓰면서도 네. 대세 하락이라는 추세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 돈 벌 생각 말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 남길 생각 말고 그냥 오래 살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수입이 아주 안정적이고 견고하지 않는 한 이 빚을 잔뜩 낀 채로 깡통주택이 돼버릴 내 집을 떠받칠 여력이 언제 사라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빚 없이 집 사면 돼. 그러면 제일 깨끗한데. 빚 없이 사면 돼. 근데 예. 우리 뭐 결혼 막 하는 30대 초중반에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빚 없이 집을 살 여력이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저금리니까 하여만 1억 정도 빚 내봤자 1억 내봤자 주택담보대출은 한 4% 되나요?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억 해봤자 1년에 400만 원이라는 뜻이지. 네. 그럼 한 달에 한 35만 원만 이자 내면 되잖아. 예. 그렇잖아. 뭐 그 정도면 35만 원이면은 솔직히 오피스텔 한 달 월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한 1억 정도 끼고 받는 사거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2%가 돼봐. 1년에 1200만 원이야,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셔야 돼.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갑자기 확 오네요. 아니, 그리고 그 과거에 예. 우리 김효진 기자는 뭐 아직 연치가 어리니까 몰랐겠지만 옛날에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예. 전세값이 치솟아가지고 실거래가에 접근한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집값이 확 뜁니다. 이게 그때 제가 들어갔던 요즘으로 치면 31평, 33평짜리 아파트. 네네네. 그 한 1억 4천 내고 들어가가지고 무지하게 빠져 있었다고 했던 그 아파트가 거의 뭐 7, 8억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물론 그 직전에 팔아가지고 뭐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만은 한 4억 할 때 팔아치웠지. 다
비싼치 하고 뭐 남는 건 없더라마는 그래서 이 집을 갖고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게 그렇게 빚을 끼고 있으니까 팔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또 집 살려면 또 빚 끼고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전문가들은 들떨어진 전문가들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야 집값도 또 뛰지 않을까. 폭등하지. 네. 천만의 말씀이야. 그때 폭등했던 것은 집값을 받쳐주는 시력도 있었기 때문에 폭등했던 거예요. 그때가 1997년 IMF 직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경기 회복되면서 집값이 뛰었거든요. 그 2000년 언제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값을 받쳐줄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게다가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중산층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집을 팔아서 그 판돈으로 노후를 설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현금화해서 그죠? 그렇죠.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지방 가면 집도 무지하게 싸니까 그렇죠. 집 사고 지방에 살아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수입이 따로 없으니까 65세 돼야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50대 중반이면 은퇴해버리는데 10년 동안 뭘 먹고 살아. 뭐 이제 그야말로 저질 일자리. 경비원이 저질 일자리라고 하면은 그 경비원들 아파트 경비원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수입 측면에서는 사실 저질이죠. 그 아파트 경비원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했던 분들, 대기업 재부장 했던 분들 그런 사람들 아파트 관리소의 소장으로도 있고 경비원으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은 저질이지. 그렇죠. 그때보다 월급이 거의 뭐 3분의 4분의 1로 팍 줄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조기 은퇴를 하고 그 은퇴한 퇴직금 같은 거 잘못 썼다가 전부 다 자영업 하다가 망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데로도 가서 있는 돈 까먹지 말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떠받칠 세력이 없으니까 집값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면 막차 타는 거야. 그렇죠. 절대 하지 마세요. 집 사지 말라는 조언. 아니 이제 전세로 살던가 아니면 차라리 월세로 사세요. 차라리 월세로 살든가. 자, 물론 이 전세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세로 얻은 집 또한 깡통 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한 요소긴 해요. 요즘처럼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집이 경매라도 나올 경우에 전세금 온전히 못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걸 제일 먼저 해봐야지. 그 저당권 설정이 그렇죠. 뭐 그런 건 많이 하지만 사실 근데 들어갈 때 근저당이 깨끗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이후에 그거 가지고 무슨 짓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제 선순위가 되니까 상관없어. 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지금은 그 뭐 PPR인가 하여튼 뭐 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의 그 비율을 집값에 비해서 과거에는 50%밖에 안 쳐줬거든. 집값이 그 공시 금액이 4억 원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대출 한도는 2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70%, 75%까지 육박해 주잖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값이 떨어질 경우가 문제인 거야. 집값이 올라만 주면은 아무 상관없죠. 근데 아까 보니까 뭐 4억 중반 나가는 아파트가 3억 중반으로 3억 초중반대로. 그러면은 그게 현실입니다. 4억에 70%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2억 8천 아니야. 그죠? 근데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3720이 2억 1천만 원밖에는 그렇죠. 대출을 못 받아야 되는데 남은 6천만 원은 이게 악성부채로 남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출 비율이 높은 전세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집값 하락일 때 완전히 코피 터지니까. 자, 그런 걸 따지면은 또 실제로 또 전세 또 잘 들어가지도 못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또 전세 사기친 거 얼마 전에 SBS인가 나오는 거 봤는데. 그렇죠. 참 진짜 세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대다수 서민들은 이 최선이냐 차선이냐 요런 고민은 할 엄두도 못 내고요. 최악이냐 차악이냐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에 나온 거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 그게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을 때 세금 체납하면 이게 등기등본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세금이 1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참나. 그쵸.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조심하면 계속 합시다. 진짜 따져볼 게 너무 많아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이 슈밥의 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슈밥의 계수라는 건
이 가구의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월세와 상하수도료, 관리비 등 이 주거를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등이 집계한 지난해 슈밥의 계수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소득 1분위, 즉 소득 하위 20% 계층의 지난해 슈밥의 계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0.27%포인트 오른 이 1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진위 계수 비슷한 거구만. 예, 상하수도료나 가스비 등이 급속도로 증가했을 리는 없겠죠. 결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추운 곳인 월세 영역으로 내몰린 저소득층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들의 슈밥의 계수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즉 안정적인 전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이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요. 정부가 저금리와 각종 부동산 부양책들을 동원해 집주인들에게 버티라는 신호를 주고 집주인들은 정부 부양책에 기대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물량 공급을 더 줄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즉 정부가 전세 세입자들을 매매나 월세 쪽으로 토끼몰이해서요.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치고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세 하락의 현실을 인정하고 전세 안정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집 가진 사람들이 월세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치거나 부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를 쓸 뿐이라는 얘기도 될 겁니다. 선대인 소장은 또 부동산 대세 하락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전세 시장이 가급적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게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인데도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민간 임대 아파트를 왕창 짓도록 해서 월세 전환을 촉진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도 합니다. 예. 뾰족한 답은 없지만 미친 전셋값에 다치지 마시고요. 네. 매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PD브리핑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몇 개 빠뜨린 것도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인데 네.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집장사를 하는 인간들이 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려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끝내죠.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